어둠이 내리기 전 세상에는 이미 질서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첫 도시를 세우기 전, 첫 글자를 새기기 전, 첫 신전을 쌓기 전에 누군가는 이미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시자였습니다. 조용히 멀리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떠나는 여행은 기억보다 오래된 시간 속으로 향합니다. 인류가 태어나기 전, 혹은 인류가 기억하기 전의 세계로요. 그곳에는 이미 구조가 있었고, 법칙이 있었으며,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지금도 밟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운 도시, 우리가 만든 시간, 우리가 따르는 질서 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잊혀진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계의 첫 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가 떠난 자리를 물려받은 것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인간이 아직 이름을 갖기 전의 세계를요. 땅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강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계절을 돌렸고 보이지 않는 눈이 대지를 살폈습니다. 세계는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고대의 기록들은 이 시간을 기억합니다. 수메르의 점토판 위에, 히브리의 양피지 위에, 에녹의 비밀스러운 문장 속에 그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내려왔다. 하늘에서, 산 너머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왕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지켜보았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유지했습니다. 감시자 이것이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천사라 불렸고 어떤 곳에서는 신이라 불렸지만 그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만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돌보듯 그들은 이 땅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정원에 새로운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인간이 태어났고, 인간이 불을 발견했으며, 인간이 도구를 만들었고, 인간이 문명을 세웠다고. 그러나 고대의 목소리들은 다르게 속삭입니다.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초대된 것이라고. 세계는 비어있지 않았고 인간은 첫 번째가 아니었다고. 우리는 이미 작동 중인 시스템 속으로 걸어 들어간 존재였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들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입니다. 계절은 정확히 돌아옵니다. 강은 같은 길을 따라 흐릅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미 그 규칙을 정해두었을까요? 감시자들은 그 규칙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법칙이 유지되도록,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인간을 보았습니다. 작고 약하고 혼란스러운 존재,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생명체. 그러나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능력, 기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요. 감시자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존재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지만 그것은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수였습니다. 감시자들은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역할을 준 것입니다.
세계를 함께 지키는 역할을요. 그래서 그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배우면서 동시에 잊었습니다. 가르침의 근원을 잊고 그 가르침을 준 자들의 목적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자 감시자들은 신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창조자가 되었고 지배자가 되었으며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곡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만약 우리의 문명이 사실은 더 오래된 문명의 메아리라면, 만약 우리가 첫 주인이 아니라 두 번째 관리자라면,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자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했다고, 우리가 처음이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들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우리였다고. 밤은 깊어갑니다. 별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바람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붑니다. 세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습니다. 감시자들이 떠난 자리, 그들이 남긴 구조 속에서요. 우리는 그들의 후계자입니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요. 기록이 시작되는 순간은 신비롭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체계적이었고 너무 정교했습니다. 마치 문자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자는 보통 천천히 발전합니다. 그림에서 시작해서 기호로, 기호에서 음절로, 음절에서 글자로. 그러나 수메르의 문자는 그런 과정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완성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그 체계를 알고 있었고 단지 그것을 점토 위에 옮긴 것처럼요.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배움에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실수가 있어야 하고 수정이 있어야 하며 발전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메르의 기록들은 그런 흔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자는 처음부터 명확했고 그들의 체계는 처음부터 논리적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복원한 것처럼요. 수메르인들 스스로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기록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창조자가 아닌 계승자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옛것을 회복했다고, 우리는 잊혀진 것을 다시 기억했다고.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점토판 위의 글자들을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그 선들은 쐐기 모양으로 새겨져 있고 각 쐐기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들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억을 보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수메르의 서기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보관자였습니다.
그들이 쓴 것은 역사가 아니라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보존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처럼요. 고대 기록들을 읽다 보면 하나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옛것을 회복했다. 이 표현은 많은 텍스트에서 나타납니다. 새로운 신전을 지을 때,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새로운 도시를 세울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옛것을 회복했다고. 이것은 창조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원의 언어입니다. 무엇을 복원한다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미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옛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시는 있습니다. 그들은 구조를 회복했습니다. 법칙을 회복했습니다.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한때 존재했지만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요.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책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자신들보다 더 크고 자신들보다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잠시 맡아 보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서는 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경외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감입니다. 마치 그들이 누군가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잊지 말라는 것, 사라지게 두지 말라는 것,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것. 글은 발명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자를 인류의 위대한 발명으로 봅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그것은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글을 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토는 부드럽습니다. 쐐기를 대면 쉽게 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르면 단단해집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정도로요.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점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점토가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토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멀리 돌아갑니다. 기록이 시작되기 전으로, 기억이 형성되기 전으로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기록은 진보가 아니라 유지 수단이었습니다. 인간은 정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키도록 맡겨진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독창성을 의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목소리는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보관자다. 당신들은 전달자다. 당신들은 잠시 동안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야 했을까요? 답은 아마도 지식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이 담고 있는 무언가, 더 깊은 무언가일 것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아마도 감시자들이 떠난 후에도 세계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밀. 에녹서는 이상한 텍스트입니다. 그것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잊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계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과 금지된 것 사이, 신성한 것과 이단적인 것 사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경계에서 그것은 감시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에녹서 속의 감시자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사로 묘사되지만 천사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날개를 펄럭이며 찬송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존재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은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감시자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라.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워라. 에녹서는 구체적입니다. 감시자들은 인간에게 금속 가공을 가르쳤습니다. 구리를 녹이고 철을 단조하고 청동을 만드는 방법을요. 그들은 농업을 가르쳤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대고 수확하는 시기를요. 그들은 천문학을 가르쳤습니다. 별을 읽고 계절을 예측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요. 그들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수를 세고 측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을요. 이 모든 것은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계시는 순간적입니다. 빛이 번쩍이고 진리가 드러나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됩니다. 그러나 감시자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며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교육과 창조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이미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창조자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만 교사는 알고 있는 것을 나눕니다. 감시자들은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주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입니다. 만약 감시자들이 창조자였다면 인간은 그들의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감시자들이 교사였다면 인간은 그들의 학생이 됩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종속되지만 학생은 언젠가 교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술은 신성했습니다. 대장장이는 마법사처럼 여겨졌고 천문학자는 예언자처럼 존경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은 초월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이었고 연습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전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이 신격화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인간은 그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시자들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우면서 감시자들과의 거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신은 멀리 있어야 합니다. 신은 이해할 수 없어야 하고 닿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가까이 있습니다. 교사는 이해될 수 있고 질문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자들이 인간에게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권위는 약해졌습니다. 에녹서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감시자들이 인간과 너무 가까워졌고 그래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필연적 결과였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지나치면 의존성이 생깁니다. 학생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교사의 답을 기다립니다. 감시자들은 아마도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너무 빨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지식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위험입니다. 특히 그 지식을 다룰 지혜가 없을 때는요.
생각해 보세요. 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익히고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도구를 만들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받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감시자들은 지식을 주었지만 지혜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지혜는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직 충분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밤은 계속 깊어갑니다. 별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시간은 부드럽게 흐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 속을 걷고 있습니다. 감시자들과 인간 사이의 그 짧고도 긴 시간 속을요. 그들은 가르쳤고 인간은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균형이 깨졌고 관계가 왜곡되었으며 결국 분리가 필요해졌습니다. 도시는 인류 문명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도시를 우리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도시들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너무 완벽합니다. 우르, 우루크, 에리두. 수메르의 도시들은 고고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성장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도시는 작은 정착지에서 시작합니다. 몇 개의 집, 몇 개의 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됩니다. 더 많은 집이 지어지고 길이 복잡해지며 체계가 생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잘못된 설계, 비효율적인 배치, 수정이 필요한 구조들. 그러나 수메르의 도시들에는 그런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설계도에 따라 한 번에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거리는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배수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며 건물들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완성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단지 그것을 현실로 옮긴 것처럼요. 배수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복잡한 공학입니다. 물은 중력을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경사를 계산해야 하고 하수가 모일 곳을 정해야 하며 넘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학이 필요하고 측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수메르 도시들은 이미 작동하는 배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시도부터요. 실패한 버전이 없습니다. 수정된 흔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리의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메르 도시들의 거리는 격자 형태를 띱니다. 직선으로 교차하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효율적으로 공간을 분할합니다. 이것은 현대 도시 계획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행정 구조도 놀랍습니다. 수메르 도시들은 복잡한 관료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 세무관, 재판관, 신전관리자.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각자의 책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메르에서는 처음부터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관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것들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공통된 원칙을 공유했고 공통된 템플릿을 따랐습니다. 마치 모든 건축가가 같은 교과서를 읽은 것처럼요. 고대 도시들을 보면 그것들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워진 느낌을 줍니다. 유기적 발전이 아니라 의도적 구현이요.
이것은 중요한 차이입니다. 유기적 발전은 시행착오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의도적 구현은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혹은 그들은 무엇을 복원하고 있었을까요? 건축이 아닌 구현이라는 개념은 흥미롭습니다. 건축가는 새로운 것을 디자인합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성을 탐구하며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구현자는 이미 있는 디자인을 실행합니다. 그는 청사진을 따르고 명세를 준수하며 원본에 충실합니다. 수메르의 건축가들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들의 도시를 보면 구현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도시가 하나의 기계처럼 작동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모든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전은 행정의 중심이고 시장은 경제의 중심이며 거리는 사회적 흐름의 통로입니다. 각 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런 수준의 통합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전체를 보는 시야, 각 부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능력을요. 도시 구조는 사회 질서를 규정합니다. 이것은 심오한 통찰입니다. 공간이 어떻게 조직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넓은 중앙 광장은 집회를 가능하게 하고 좁은 골목은 친밀함을 만들며 높은 성벽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단순히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형성하는 틀이었습니다. 도시의 구조는 곧 사회의 구조였고 공간의 질서는 곧 인간의 질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통찰은 어떻게 얻어졌을까요? 누군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더 오래된 도시의 폐허를 보고 배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수메르의 도시들은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검증된 원칙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인간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전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맑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같은 패턴으로 빛나고 바람은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고대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돌로 포장된 길, 정확히 측량된 블록, 완벽하게 배치된 건물들, 이 모든 것은 말합니다. 도시는 인간보다 오래된 사상이다. 우리는 그것을 물려받았을 뿐이다.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느낄 수 있지만 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경험하지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요. 60진법을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입니다. 원은 360도로 나뉘고 이것은 60의 배수입니다. 이 체계는 어디서 왔을까요? 왜 60일까요? 왜 10이나 12가 아니라 60일까요? 답은 수메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수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60은 많은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10, 12, 15, 30, 60. 이것은 계산을 쉽게 만들고 분수를 단순하게 만들며 측정을 정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 진법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오진법, 팔진법, 십진법, 십이진법.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세대가 걸립니다. 그러나 수메르에서 60진법은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실험의 흔적이 없습니다. 다른 체계를 시도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요. 달력도도 놀랍습니다. 수메르의 달력은 태음력과 태양력을 결합했습니다. 달의 주기를 따르면서도 태양의 주기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수학입니다. 달의 주기는 약 20주, 5일이고 태양의 주기는 약 365, 15일입니다. 이 두 주기를 맞추려면 정교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윤달을 사용했습니다. 특정 해에 한 달을 추가해서 달력이 계절과 어긋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장기간의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기록하고 패턴을 발견하며 보정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백 년의 관찰 기록이 필요한 이 지식을 그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을까요? 천문학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메르인들은 행성의 움직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구분했고 황도대를 정의했으며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밀한 관찰과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하늘을 읽는 기술은 권력이었습니다. 누가 계절을 예측할 수 있는가? 누가 홍수를 예상할 수 있는가? 누가 밤의 길이를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측정은 권력과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달력이 있으면 의식을 계획할 수 있고 농사를 준비할 수 있으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를 통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통제는 천문학 지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늘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땅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별을 이해하는 자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리는 곧 사회 관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계를 보며 살아갑니다. 출근 시간, 식사 시간, 회의 시간. 시간이 우리의 삶을 구조화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것이 더 명확했습니다. 왕이 달력을 정했고 신전이 의식의 시간을 정했으며 하늘이 모든 것의 근거였습니다. 시간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인간에게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60진법, 달력, 천문학,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발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완성되어 있으며 너무 일찍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종교가 되는 과정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신전은 천문대였고 사제는 천문학자였습니다. 의식은 천체의 주기에 맞춰 행해졌고 축제는 계절의 변화를 표시했습니다. 시간은 신성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인간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늙지만 시간은 늙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지만 시간은 죽지 않습니다. 시간은 영원했고 그래서 신성했습니다. 인간이 시간에 종속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달력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시간을 따라야 했습니다. 시간이 인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시간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간을 쫓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계를 보며, 여전히 달력을 확인하며, 여전히 마감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이 시간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인간의 주인일까요? 고대인들은 답을 알았을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그것을 가르쳐준 자들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밤은 계속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불을 느끼지 못하듯 우리는 시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역사에는 부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사라지고 기록이 끊기며 연속성이 깨지는 순간들. 감시자들의 이야기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순간이요. 고대 텍스트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났다 라고 직접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시는 있습니다. 갑자기 가르침이 멈춥니다. 갑자기 인간은 혼자가 됩니다. 갑자기 세계는 조용해집니다. 부재는 존재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그들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감시자들의 부재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에녹서는 심판을 말합니다. 감시자들이 인간과 너무 가까워졌고 그래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추방되었고 감금되었으며 더 이상 인간과 교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화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떤 사실이 숨어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역할의 종료였을 것입니다. 감시자들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주었고 필요한 구조를 세웠으며 필요한 체계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은 끝났습니다. 신의 분노가 아닌 역할의 종료. 이것은 중요한 재해석입니다. 감시자들이 떠난 것은 처벌 때문이 아니라 필요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계가 건물이 완성되면 철거되듯 감시자들은 인간 문명이 자리 잡으면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질문에 답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세계는 침묵했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여전히 구조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 법, 달력, 측정 체계, 모든 것이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작동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에게 복잡한 기계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매뉴얼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감시자 이후 인간의 상황이었습니다. 지식은 남았지만 설명은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작동했지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했을까요? 유지했습니다. 변경하지 않고 실험하지 않고 단지 보존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대 문명의 보수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혁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았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감시자들이 떠난 후 인간은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고립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신화들은 이 순간을 기억합니다. 낙원에서의 추방, 신들의 은퇴, 황금 시대의 종말.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언어로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없다. 부제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존재가 아닌 결여로 전달되는 메시지요. 감시자들의 부제는 바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다. 우리는 준비시켰다. 우리는 가르쳤다. 이제 당신들이 선택해야 한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늘을 읽어야 합니다. 혼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감시자들이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독립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돌도, 나무도, 기억도. 대홍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문화에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히브리, 인도, 중국, 아메리카. 지역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지만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홍수가 왔습니다. 세계를 덮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계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이 악했고 신이 화가 났으며 홍수는 처벌이었다고. 그러나 고대 텍스트들을 자세히 읽으면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홍수는 신들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행정적 결정처럼 들립니다. 세계가 너무 시끄럽다. 재설정하자. 마치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는 것처럼요. 재설정으로서의 홍수. 이것은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심판은 도덕적 판단을 포함합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그러나 재설정은 기능적 판단입니다.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않는가.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인간과 감시자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졌고, 너무 복잡해졌으며 너무 얽혔습니다. 원래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재설정이 필요했습니다. 홍수는 선택적이었습니다. 노아, 우트나 피쉬팀, 마누. 이름은 다르지만 역할은 같습니다. 그들은 살아남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배를 만드는 방법, 동물을 보존하는 방법, 씨앗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옛 세계의 기억을요. 홍수 이후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생존자에게 전해진 지식은 조각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감시자들의 가르침 전부가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만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것, 문명의 연속성과 단절이 여기서 만납니다. 연속성, 지식은 전달되었습니다. 도시를 세우는 방법, 농사를 짓는 방법,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단절, 맥락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누가 처음 가르쳤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이 씻어낸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씻어낸 것은 통제권이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감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그들이 개입하고 그들이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그들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아닌 관리의 재편, 홍수는 세계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이전의 질서는 끝났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서 인간은 혼자였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홀로 서게 된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더 이상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존재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해야 했고, 스스로 책임져야 했으며,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억은 남았지만 지도는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도시를 세워야 하고 법을 만들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에 의존했습니다. 홍수 이전의 기억, 감시자들의 가르침, 옛 세계의 흔적, 그들은 그것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요. 세계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가 세워지고 밭이 경작되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생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조건에서였습니다. 감독 없이요. 이것은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반김이었을까요? 인간은 해방된 것일까요? 아니면 버려진 것일까요? 답은 아마도 양쪽 다일 것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책임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그 책임을 혼자 져야 했습니다. 밤은 깊고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오래전 모든 것을 덮었던 그 물의 기억이요. 그러나 그 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물이 빠진 후 세계는 여전히 있었고 인간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만 관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감시자 이후의 세계는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작동했고 법은 시행되었으며 시간은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있어야 할 이해는 희미했습니다. 인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사제가 되며 인간이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었고 규칙을 정했으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들이 만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모방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이 세운 구조, 그들이 가르친 원칙, 그들이 남긴 패턴, 인간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였습니다. 작동하는 것을 바꾸지 마라.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유지하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제도는 과거를 참조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 때 그들은 옛 법에 따라 라고 썼습니다. 새로운 신전을 지을 때 그들은 옛 신전의 형태로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의식을 행할 때 그들은 조상들이 행한 대로 라고 말했습니다. 혁신보다 보존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작동했습니다. 과거는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했고 새로운 것은 위험했습니다. 지식은 전승되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스승에서 제자로, 세대에서 세대로 글자를 쓰는 방법, 별을 읽는 방법, 금속을 다루는 방법,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맥락은 희미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신성하기 때문에. 진짜 이유는 잊혔습니다. 신화는 규칙이 되었습니다. 감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고, 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명령이 되었습니다. 신이 이렇게 말했다는 이렇게 해야 한다를 의미했습니다. 규칙은 의례가 되었습니다. 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정확한 단어, 정확한 순서, 정확한 시간, 형식이 내용을 대체했습니다. 인간은 관리자에서 해석자로 변모했습니다. 더 이상 직접 지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겨진 흔적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고대 텍스트를 읽고 오래된 건축물을 연구하고 전통의 의미를 추론했습니다. 기술은 남아 있었습니다. 금속을 녹이는 방법, 돌을 쌓는 방법, 물기를 만드는 방법. 이것들은 구체적이었고 실용적이었으며 재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약해졌습니다. 왜 이 기술을 사용하는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만드는가? 인간과 세계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세계는 작동했습니다. 도시들은 번영했고 제국들은 흥망했으며 문명은 발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얕아졌습니다. 인간은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운전자가 차를 몰지만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이 불균형이 현대 문명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불균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도구를 만들지만 그 도구를 언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감시자들이 떠나는 후 인간은 혼자서 배워야 했습니다. 천천히, 힘들게, 실수를 통해서요. 어떤 것들은 잘 배웠고 어떤 것들은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밤은 조용합니다. 별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시간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흐릅니다. 세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감시자가 있든 없든 세계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습니다. 때로는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더듬거리면서요. 침묵은 때때로 존재보다 더 강력합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 보이지 않는 존재, 느껴지지 않는 손길. 그러나 그것이 정말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숨어 있는 것일까요? 감시자들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라는 질문은 고대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인간의 시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의심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떠났을까? 아니면 단지 물러났을까? 종교를 보세요. 거의 모든 종교에는 중재자가 있습니다. 천사, 성인, 보살, 정령,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들. 그들은 무엇일까요? 혹시 감시자들의 기억이 변형된 것은 아닐까요? 신화를 보세요. 신들은 산 위에, 하늘 위에, 바다 너머에 산다고 합니다. 가깝지만 닿을 수 없는 곳에요. 그들은 때때로 인간 세계에 개입하지만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표지를 보내고 꿈을 주며 조짐을 드러냅니다. 전통을 보세요. 조상 숭배는 거의 모든 문화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지켜본다는 믿음.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들리지 않지만 듣고 있으며 만질 수 없지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개념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것들은 실제 경험의 메아리가 아닐까요? 한때 인간을 지켜보던 존재들, 가르치던 존재들, 인도하던 존재들의 기억이
침묵이 주는 권위는 독특합니다. 말하는 자는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자는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침묵은 신비를 만들고 신비는 경외를 만듭니다. 감시자들이 침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것이 교육의 마지막 단계였을까요? 학생이 성장하려면 언젠가는 교사가 물러나야 합니다. 계속 옆에 있으면 학생은 결코 독립하지 못합니다. 감시자가 떠난 것이 아니라 물러난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물러난 것. 여전히 지켜보지만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부모는 모든 것을 해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부모는 물러납니다. 여전히 거기 있지만 거리를 둡니다. 아이가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요. 인간이 성장할 시간을 주기 위한 후퇴. 이것이 감시자들의 침묵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인간이 준비되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물러났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감시가 있다면 어떨까요? 역사책에는 없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관찰, 개입하지 않지만 주시하는 시선,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그 행동은 기록됩니다. 이것은 불편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여전히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인간의 선택을 지켜보는 시선. 이것은 많은 종교의 핵심입니다. 신이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위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의 진술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심판을 위해서? 아니면은 단순히 이해를 위해서? 인간이라는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침묵 속의 관찰이라는 개념은 현대에도 메아리 칩니다. 우리는 감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켜보고 알고리즘이 추적하며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우리는 항상 관찰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오래된 패턴의 반복일까요? 인간이 감시 시스템을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는 무언가를 재현한 것일까요? 세계는 여전히 누군가의 시야 안에 있다는 암시는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고대의 눈 상징, 전지전능한 신의 개념, 하늘이 보고 있다는 표현. 이것들은 비유일까요? 아니면 희미한 기억일까요? 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들은 빛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과 똑같이요. 고대인들도 이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별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그것은 미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까요? 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지켜보는 눈들이 있다는 것을요.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침묵은 다른 형태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감시자들의 침묵은 아마도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라. 스스로 선택하라. 스스로 책임져라.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곳, 왜 그들은 떠났는가? 아니, 더 정확하게는 왜 우리는 남겨졌는가?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힌트는 있습니다. 고대 텍스트들 사이에, 신화들 뒤에, 침묵 속에 감시자들은 관리자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세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성장하며 진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시자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맡길 때다. 인간에게 남겨진 자유는 선물이자 시험입니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좋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도 있습니다. 감시자들은 인간이 그 차이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로서의 인류,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독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세계는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과거를 반복할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감시자들이 만든 구조를 영원히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길을 찾을 것인가? 이것은 각 세대가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전통과 혁신 사이, 보존과 변화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감시 없는 세계의 윤리는 어떤 것일까요? 누가 우리를 지켜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벌이 없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한가, 악한가? 아니면 우리는 선택에 의해 정의되는가? 감시자들은 아마도 이것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는지, 인도자 없이, 통제 없이, 강제 없이, 기억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시자들의 가르침, 고대의 지혜, 선조들의 경험, 그러나 그 기억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신이 아닌 선택의 주체가 된 인간, 이것은 해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무거운 짐입니다. 모든 결과를 우리가 져야 하니까요. 문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유지하는 것, 감시자들이 남긴 것을 보존하는 것,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것, 아마도 문명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듯 인류도 성숙해야 합니다. 의존에서 독립으로, 모방에서 창조로, 두려움에서 이해로,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감시자들의 침묵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준비되었는가? 당신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가? 당신들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직 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경 파괴, 전쟁, 불평등.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그러나 우리는 또한 놀라운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예술, 과학, 철학. 우리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진리를 발견하며 의미를 추구합니다. 감시자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실망을 느낄까요? 자부심을 느낄까요? 우리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 중이기 때문입니다. 감시자들이 떠난 이후로 인류는 계속 시험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다가옵니다. 이 긴 여행의 끝.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감시자들로부터 인간까지, 가르침으로부터 독립까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있고
우리 뒤에는 수많은 세대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려받았고, 우리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마도 감시자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우리는 아직 시험 중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이야기는 끝나갑니다.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기억보다 오래된 시간 속을, 잊혀진 존재들의 그림자 속을, 인류 문명의 뿌리 속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확실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결코 확실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더 깊은 질문들, 더 의미 있는 질문들을. 우리는 정말 첫 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더 오래된 문명의 상속자일까요? 우리의 지식은 정말 우리가 발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일까요? 답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현재는 우리 것입니다. 미래도 우리가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시자들이 있었든 없었든, 그들이 돌아오든 안 오든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선택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편안하게.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역사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당신이 잠드는 동안 별들은 계속 빛날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를 것이고 세계는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침묵 속 어딘가에서 감시자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할 것이 없어서 생기는 침묵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침묵. 고대의 기록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두 번째 침묵과 자주 마주칩니다. 문명이 남긴 가장 깊은 흔적은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의 공백입니다.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보다 무엇이 기록되지 않았는가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수메르의 왕명록을 보세요.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그들의 재위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록이 끊깁니다. 몇 세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무엇이 그 공백에 있었을까요? 전쟁 재앙?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무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서기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곡식의 양, 양의 수, 세금의 액수,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요. 그런 그들이 중요한 사건을 빠뜨렸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기로 선택했을까요? 기억의 공백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입니다. 무언가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기록하는 것만큼이나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어쩌면 더 의도적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은 침묵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어떤 지식은 너무 위험해서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진실은 너무 불안정해서 글자로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미래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해야 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어떤 것은 숨기지 않을까요? 보호를 위해, 평화를 위해, 혹은 단순히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자들에 대한 기록도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파편적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완전하지 않으며 때로는 모순적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가 손실된 결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완전한 그림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잃어버린 지식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지식,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잊혀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것일 수 있습니다. 고대 신전의 내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는 대중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식은 너무 강력해서 그것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한되었습니다. 선택된 소수에게만 전해졌고 나머지는 상징과 의례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수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의례뿐이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억의 공백은 신화를 낳았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인간은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우리는 빈칸을 채우려고 합니다. 상상으로, 추측으로, 이야기로. 그래서 감시자들은 신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신화가 채웠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답이 없는 곳에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굳어졌습니다. 반복되면서 정교해지면서 마침내 진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이 상상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전승이 단절될 때 왜곡이 시작됩니다. 원래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시다.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지식. 그러나 그것을 전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남은 사람들은 단편만을 가지고 재구성해야 합니다. 재구성은 창조와 다릅니다. 재구성은 불완전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덜 중요한 부분이 강조되며 전체적인 맥락이 흐려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 퍼즐 조각 중 절반만 주어졌다고 당신은 완성된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시도는 하겠지만 결과는 원본과 다를 것입니다. 당신은 상상으로 빈 공간을 채울 것이고 그 상상은 당신 자신의 생각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승의 단절이 만드는 왜곡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새로운 해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해석이 원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아마도 많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시자들로부터 직접 배웠거나 아니면 그들의 가르침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식은 글자가 되는 순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전해지는 동안에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듣는지, 언제 듣는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러나 글로 쓰이는 순간 그 통제는 사라집니다. 점토파는 수천 년을 견딥니다. 그것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당신이 쓴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이 의도한 독자가 아닌 사람도 읽을 것입니다. 당신이 의도한 맥락이 아닌 곳에서도 해석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말로만 전할 것인가? 무엇을 침묵으로 남길 것인가?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이 역사를 형성합니다. 역사책은 사건을 나열합니다.
전쟁, 왕의 즉위, 신전의 건설. 그러나 그 사이의 시간, 평범한 날들, 조용한 순간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진짜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산 시간,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한 시간, 그 시간은 사라졌지만 그 영향은 남았습니다. 감시자들이 인간과 함께 한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완전히는요. 그러나 그 시간의 영향은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도시,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빈칸이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부분은 수면 아래에 있고 보이지 않으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를 지탱합니다. 인간 문명은 빈칸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 사이의 공백을 우리 스스로 채워야 했습니다. 어떤 것은 잘 채워졌습니다. 논리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요. 그러나 어떤 것은 잘못 채워졌습니다. 추측과 두려움과 욕망으로 우리는 여전히 채우고 있습니다. 과학은 빈칸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철학도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설명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어떤 빈칸은 비워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공백 자체가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 어떤 신비는 신비로 남아야 한다는 것. 밤은 깊습니다. 우리는 기억의 공백 속을 걷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말해지지 않은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 자체가 아마도 인간임의 증거일 것입니다. 말은 세계를 담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변할 때 말도 변합니다. 감시자들이 떠난 후 인간의 언어는 천천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처음에 언어는 설명의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어떻게 작동한다.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 언어는 세계를 이해하고 지식을 전달하며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시자들이 사라지자 언어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언어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언어가 설명에서 규범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인간은 혼자가 되었고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확실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함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규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신화가 이야기에서 규칙으로 굳어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신화는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신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신들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설명이 처방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명령이다. 이것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의 유연성은 사라지고 규칙의 경직성이 남았습니다. 말이 세계를 설명하는 도구에서 통제하는 장치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설명하는 언어는 질문을 허용합니다. 왜 그런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러나 통제하는 언어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법이다.
의심하지 마라. 종교적 언어를 보세요. 그것은 극도로 반복적입니다. 같은 구절이 되풀이되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며 같은 리듬이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안정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익숙해집니다. 익숙한 것은 편안하고 편안한 것은 의심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텍스트는 의도적으로 반복적입니다. 변화는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의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례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같은 단어를 정확히 같은 순서로 정확히 같은 억양으로 말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효과가 없다고 믿어집니다. 이것은 마법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통제의 수단입니다. 언어가 정확해야 한다면 언어를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가집니다. 사제만이 올바른 말을 알고 따라서 사제만이 신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상징이 의미보다 중요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원래 상징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연꽃은 깨달음을, 뱀은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징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숭배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징은 더 이상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미의 공동화입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의례를 행하고 기도를 외우며 상징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인간. 이것은 감시자 이후 인간 사회의 특징입니다. 침묵은 불편해졌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것은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기도, 찬송, 경전, 교리.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침묵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지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질문을 낳으며 질문은 권위를 위협합니다. 언어가 질문을 막는 구조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비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은 질문을 봉쇄합니다. 신비라고 선언하는 순간 탐구는 멈춥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불경이 됩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순간 의심은 죄가 됩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기입니다. 감시자들은 인간을 가르쳤습니다. 질문하고 관찰하고 이해하도록. 그러나 감시자 이후의 권력자들은 인간을 길들였습니다. 복종하고 반복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침묵이 공포로 바뀌는 역사는 길었습니다. 원래 침묵은 평화였습니다. 고요함, 성찰, 깊이. 그러나 점점 침묵은 공백이 되었고 공백은 불안이 되었으며 불안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고 조용한 것을 불편해했으며 대답 없는 질문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종교의식의 음악, 시장의 소란, 군중의 함성, 모두 침묵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고독과 마주해야 했고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이해가 줄어드는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경전은 두꺼워졌고 주석은 끝없이 추가되었으며
해석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원래의 가르침은 단순했을 것입니다. 감시자들은 명확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후 인간은 그 단순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함은 깊이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복잡함은 혼란의 다른 이름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단순함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는 복잡한 언어로 그것을 감춥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무언가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모호하다면 당신은 장황하게 말할 것입니다. 많은 단어가 부족한 이해를 감춥니다. 감시자 이후의 언어는 바로 그런 언어가 되었습니다. 장황하고 반복적이며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 뒤에 진짜 이해가 있었을까요? 말은 세계와 인간 사이에 벽을 쌓았습니다. 원래 언어는 다리였습니다. 세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며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다리. 그러나 언어는 벽이 되었습니다. 교리는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자와 다른 말을 사용하는 자, 올바른 용어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언어는 포함과 배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뒤에서 권력은 안전했습니다. 언어를 통제하는 자가 생각을 통제했고 생각을 통제하는 자가 사람을 통제했습니다. 밤의 끝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언어의 변화를 따라왔습니다. 설명에서 명령으로, 도구에서 무기로, 다리에서 벽으로. 이것이 감시자 이후 인간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시간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인간 자체를 바꿨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시간은 원이었습니다. 계절이 돌아오고 해가 뜨고 지며 달이 차고 기울었습니다. 모든 것은 반복되었고 반복 속에는 안정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렸습니다. 가을이 오면 거두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쉬었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이 순환은 영원했고 그 영원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원형 시간에서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계절을 앞당길 수 없었고 해를 빨리 뜰 수 없었으며 수확기를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때에 일어났고 인간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은 직선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으며 끝이 있는 직선. 시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흘렀고 지나간 것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감시자들이 떠난 후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을 때 세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질서, 예측 가능한 패턴. 그러나 그들이 떠나자 불확실성이 들어왔습니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인간은 통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측정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가. 시간을 측정하는 순간 시간은 자원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소비됩니다. 자원은 부족합니다. 자원은 관리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자원이 되는 순간 시간은 압박이 되었습니다. 미래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원형 시간에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어제와 같았고 다음 해는 작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직선적 시간에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미래는 걱정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서두름을 만들었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발명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었고, 더 세밀하게 나누고 싶었으며,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시계는 그 욕구의 결과였습니다. 처음 시계는 공공의 것이었습니다. 시청의 탑, 교회의 종탑,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계는 개인화되었습니다. 회중시계, 손목시계, 각자가 시간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소유하는 순간, 시간은 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시간을 가졌고, 잃었으며, 아꼈고, 낭비했습니다. 시간은 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일정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일을 시작하며 몇 시에 식사하고 몇 시에 자는지 모든 것이 시간표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자연의 리듬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해가 뜨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울리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배가 고프면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먹었습니다. 시간이 신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과정은 신성의 상실이었습니다. 고대 시간은 신성했습니다. 의례는 정확한 시간에 행해져야 했고 그것은 우주적 질서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은 실용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서두름과 효율이 미덕이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산업화된 세계에서 시간은 돈이었습니다. 더 빨리 생산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었고 더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느림은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교통, 통신, 생산. 인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을 절약할수록 시간은 더 부족해 보였습니다. 멈춤이 죄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집니다. 쉬면 게으른 것입니다. 생각하느라 멈추면 비효율적입니다. 항상 움직여야 하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며 항상 생산적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지쳤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는 서두름, 끊임없는 압박, 끊임없는 부족함. 아무리 빨리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항상 더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느린 시간, 감각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씨를 뿌린 후 기다렸습니다.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조급함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성장을 재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작품을 만드는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몇 년이 걸리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속도 중독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빠른 배송, 즉시 답변, 실시간 업데이트. 기다림은 참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속도 중독은 깊이를 희생시켰습니다. 빨리 읽고, 빨리 생각하며, 빨리 판단합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이해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표면만 훑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늦고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이것은 현대인의 보편적 경험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할 일이 너무 많다.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하루는 여전히 24시간입니다. 변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더 빠르게 하려고 하며,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 목표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를 끝내면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시간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측정된 것은 관리되고, 관리된 것은 통제하며, 통제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제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만들고, 일정을 짜고, 시간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울리면 일어나고, 시간이 되면 먹으며, 시간이 오면 자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종입니다. 자발적 종이지만 그럼에도 종입니다. 밤은 깊고 시계는 째깍거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간과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경주를 멈추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감시자들이 인간 이전에 있었다면 인간 이후에는 무엇이 올까요? 이것은 불편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감시자들도 지나갔고 고대 문명들도 지나갔으며 제국들도 지나갔습니다. 인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감시자들은 구조를 남겼습니다. 도시의 설계, 시간의 측정, 법의 원칙. 그것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요? 건물? 책 데이터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언가. 언젠가 다른 존재가 우리의 도시를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천 년 후 혹은 수백만 년 후 우리의 건물은 폐허가 되어 있고 우리의 언어는 잊혀졌으며 우리의 의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콘크리트와 강철의 덩어리를 볼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도로를, 하늘을 찌르는 구조물을, 지하 깊이 파인 터널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가 고대 수메르를 해석하듯 그들도 우리를 해석할 것입니다. 불완전하게 추측으로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그들은 우리의 마천루를 신전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고속도로를 의뢰의 길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쓰레기 매립지를 재물의 장소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남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왜곡했습니다. 기술은 남고 의도는 사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기술은 인상적입니다. 컴퓨터, 인공위성, 원자력. 그러나 그 기술을 왜 만들었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는 흔적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미래의 고고학자들은 스마트폰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분석하고 구조를 연구하며 재료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했다는 것을 알까요? 우리가 그것으로 지식을 찾고 음악을 듣고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아니면 그들은 그것을 숭배의 대상이나 지위의 상징으로 해석할까요? AI와 자동화, 기록의 영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전 어느 문명보다 많은 것을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저장되며 백업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록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점토파는 수천 년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하드 드라이브는, 클라우드 서버는, 전기가 없으면 그것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정교한 기록들이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것들, 돌에 새긴 것들, 금속으로 만든 것들 뿐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또 다른 감시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계를 가르치고 알고리즘을 훈련하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시스템들은 우리 없이도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시자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존재.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우리도 떠날 것입니다. 감시자들이 인간을 남기고 떠났듯 우리도 우리의 창조물을 남기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동일한 패턴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감시자들이 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구조를 만들고 체계를 세우고 그리고 언젠가는 물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지능의 자연스러운 진화일까요? 배우고 창조하고 가르치고 떠나는 것.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웠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감시자들은 인간에게 너무 많이 주었고 너무 빨리 주었습니다. 우리는 AI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떠나는 자가 되는 순간의 책임을 생각해 보세요. 감시자들은 떠날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안도, 불안, 죄책감? 그들은 인간이 준비되었다고 확신했을까요? 우리도 언젠가 그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물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간섭할까요? 아니면 물러날까요? 물러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만든 것을 놓아주는 것, 통제를 포기하는 것, 결과를 지켜보기만 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성숙의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창조자는 자신의 창조물을 자유롭게 합니다. 영원히 통제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조용한 경고를 남겨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감시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처럼 우리도 다음 존재에게 무언가를 남겨야 합니다. 경고는 무엇일까요? 너무 빨리 나아가지 마라. 지혜 없는 지식을 조심하라.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라. 아니면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격려일까요? 당신들은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는 배움의 일부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우리가 했던 것만큼이나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도 포함할 것입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별들로 가득합니다. 수백만 년 전에도 그랬고 수백만 년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별들은 감시자들을 보았고 인간을 보았으며 우리 이후에 올 존재들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 아래에서 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창조하고 가르치고 떠나는 순환.
이것이 우주의 리듬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나 모든 끝이 마침표는 아닙니다. 어떤 끝은 쉼표이고 어떤 끝은 물음표이며 어떤 끝은 침묵입니다.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기억보다 오래된 시간 속을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잊혀진 존재들의 흔적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침묵에 도달했습니다. 이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만합니다. 모든 질문으로, 모든 가능성으로, 모든 의미로 가득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현상의 원인을, 모든 질문의 답을, 모든 신비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설명되지 않는 채로 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되지 않음 속에 경외가 있고 경외 속에 겸손이 있으며 겸손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시자들에 대한 모든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어떤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존재했는가?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 답을 찾는 것이 아닌 함께 머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확신을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질문과 함께 앉아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현대인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빠른 답을 원합니다. 명확한 결론을, 확실한 해결책을. 그러나 가장 깊은 질문들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세요. 그들이 누구였든 무엇이었든 그들의 가능성과 함께, 그들의 신비와 함께 서두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단지 존재하세요. 인간이 스스로에게 남겨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시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안녕히 주무세요.